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중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과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와 뉴스 포커스, 뉴스워치, 모닝와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정치 경제 계획에 대해 보도했고 다양한 생활문화 뉴스도 전했습니다. 8월 13일 뉴스 리뷰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 계획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9월 중순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삽입해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해당 보도는 회담 결과물인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인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다며 조명균 장관과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해설해 뉴스를 분석적으로 접근해 주었습니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의 발언을 얼굴 사진과 함께 자막으로 처리해 각기 다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리 위원장이 종결회의 직후 날짜 다 돼 있다고 말해 날짜를 합의해놓고 발표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리포팅을 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남북이 철도 및 도로 연결, 이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고 특히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군사회담 합의문 채택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키로 했다는 점 등 고위급 회담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해설 뉴스의 중간 정도로 다뤄져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위급 회담의 내용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정상회담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장관의 발표와 달리 이미 정해졌는데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전했는데 분석 기사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리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던 중 자막에 제시된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 말 안 했다는 부분은 리포팅에서 빼의아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구체적 날짜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고 리포팅을 했는데 조 장관의 발언과 리 위원장의 발언 중 어느 발언이 먼저 이뤄진 것인지 전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정치적 사안에서는 각 발언의 주체와 발언 시기, 상호 간에 반박한 것인지 등의 맥락이 특히 중요합니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취재된 정보 중에서도 맥락을 알 수 있을 정보를 충분히 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날 뉴스포커스는 13일 미국이 북한의 여러 비핵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모두 거절했다는 미국 언론 내용을 워싱턴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가 현실을 자각하게 됐고 전임 정부들을 좌절시켰던 전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뉴욕타임스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문서로 공개하기에 앞서 미국이 먼저 한국 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군사 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날 다뤄졌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다만 워싱턴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보도 내용의 구성이 CNN과 뉴욕타임즈 등 타 매체를 인용하는 데 그쳐 아쉬웠습니다. CNN은 10일 보도를 전해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 어려웠고 뉴욕타임즈는 보도 날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고 직접 발언하는 영상을 삽입하며 지난달 24일이라고 자막으로만 제시하였는데 20여일 전 영상인 만큼 한 문장이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맥락으로 한 말인지 그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해체한다고 주장했는지 등의 설명 없이 영상만 삽입되었습니다. 더구나 워싱턴 현지에서 전하는 북핵 관련 뉴스라면 보다 현장감이 있고 깊이 있는 취재와 리포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내용을 며칠이 지나 전하는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8월 10일 뉴스워치는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 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하는데 여기에 의무가입 연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이 같은 방안의 배경과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의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현행 60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65세 미만으로 올린다는 게 정부의 검토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당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60세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고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그래픽으로 일맥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고령화로 일하는 60대가 점차 일반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전하며 연금 가입 상한을 연장하려는 목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 전반적으로 돋보이는 뉴스였지만 배경 해설 중 다소 모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간 격차가 현재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설명과 더불어 2033년이면 연금을 다 냈지만 실제 받는 기간까지 공백이 5년이나 돼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지만 5년간 공백기를 불안이라고 표현하면서 5년간 납입을 연장하는 근거로 공백을 제시하는 것은 형용 모순입니다. 물론 막바지에 납부 대상 60대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단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만큼 안정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다소 아쉬웠습니다. 일하는 60대도 늘고 수급 연령도 65세로 늦어졌으니 더 받아 기금 고갈을 늦추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배경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국민연금의 운용 방법, 현황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후속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진 뉴스워치 보도에서는 올해 국내의 드라마 트렌드로 자리 잡은 1인 2역 형식에 대해 분석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제의식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사용하며 배우 입장에서 연기력 확대의 기회라는 점, 연출진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볼거리를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점 등을 1인 2역 유행의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1인 2역을 주제의식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이야기 구조를 설명하는 각도에서 대부분의 분석을 제시하였는데 왜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도 설명하였듯 1인 2역 형식은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고 주로 희곡에 기반해 1인 2역이 언제 발각될까 긴장감과 갈등 요소가 설정될 여지가 많다는 설명은 스토리의 내용적인 면에 치중한 분석입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자주 쓰였지만 그동안 드라마에는 좀처럼 없던 1인 2역이 유행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기사라면 영화나 연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 자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가 아니라 이제는 왜 드라마에서까지 1인 2역이 유행하는지 설명하려면 CG 기술의 발달로 영화보다 적은 제작비가 드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보도의 맨 마지막에 연출진의 볼거리로 간단히 언급된 기술적인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친애하는 판사님께 연출가가 정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을 삽입했는데 1인 2역과 관계가 있는 설명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정의라는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1인 2역이 쓰였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드라마의 주제를 전하는 연출자의 발언을 전했는데 연출자의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기자의 리포팅으로 전해주었다면 좋았겠습니다. 1인 2역을 통해 성과 악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만한 내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 시청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좋은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8월 12일 모닝와이에서는 낮에는 40도에 달하는 체감 온도에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져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다시피 하는 가구가 많아지며 가구별로 전기요금 걱정이 큰 가운데 사물 인터넷 기술로 전기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한 여성의 사례로 시작된 보도는 아들이 두꺼비 집에 설치해준 전기 사용량 관리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이번 달 예상 전기 요금도 확인할 수 있고 콘센트에 플러그 하나만 추가하면 밖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전자기기들을 켜고 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이용하는 여성의 인터뷰 내용도 삽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기록적인 폭염을 맞아 전기 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의 지난달 판매가 상반기 전체의 3배를 훨씬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사 마케팅팀 직원이 계획적인 전기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인터뷰 내용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사용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올여름 전기료 폭탄 걱정을 조금 덜었다는 리포팅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록 기기 설치가 늘고 기기 사용자들의 전기 사용량은 쓰지 않았을 때에 비해 평균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지만 에어컨 전기료를 따로 분석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평균 이용량 감소와 전기료 폭탄을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걱정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기 판매가 늘었다는 정도로 전했다면 무리가 없었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의 홍지선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2일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 뉴스의 맥을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여권의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한 주간의 기업 소식, 그리고 주치자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로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음을 정윤섭 기자가 짚어주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8월 2주차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40%로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현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전방위 대여 공세에 나섰고
바른미래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등장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유효하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그러나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에 반사이익 효과가 없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 당 모두 지지율이 정체한 상태인데 지지자들 상당수가 무당층 혹은 정의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반면 정의당은 최근 15% 안팎의 지지율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진보 지지층을 흡수한 상태에서 보수 야권과는 다른 의미로 대정부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여야 승부는 경제 민생 이슈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생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협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여의도 풍향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림 기업으로 나누어 김종수 기자가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맑은 기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의 지분을 4%만 가질 수 있는데요. 두 인터넷은행은 재벌 아닌 IT 기업이 대주주면 규제 배제한다는 정부 말에 출범했으나 약속이 부도나 대주주 출자가 불가능해졌고 대출 중단 사태까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은 두 번째 기업은 삼성입니다. 어떤 정부와의 관계 7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인도 회동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의 삼성 방문, 130조 원 국내 투자와 최근 화제가 되었던 4만 명 채용 계획까지 발표되며 정부와의 관계가 나아지는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거 기업들의 투자, 고용 계획이 잘 안 지켜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삼성의 명분이 서려면 이번에는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김종수 기자가 전했습니다. 어떤 건 있진 않으셨겠죠. 지난 다음은 흐린 기업으로 BMW 코리아를 소개했습니다. 기업 이름 앞에 완전히 동네 북이라고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끝없는 불, 리콜 대란, 줄 소송, 정부 및 여론의 비난과 압박 때문이라는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연설 장면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를 상정하고 다음 흐림 기업은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인 대봉 에러스입니다. 고혈압약 원료 제조소로 이 회사가 가공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질이 나왔다. 다음으로 흐림 기업은 SPC입니다. 한 차례 제빵사 고용 논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허이수 부사장의 액상대마 혐의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된 겁니다. 잦은 무리가 있던 인물이 아니라 미국 유수 햄버거를 들여와 성공시킨 인물이라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흐림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4년 7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국 원전 사업 인수 전망도 옅어진 마당에 100% 자회사 남동발전은 유엔이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3중고 중 하나라도 뚜렷한 해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기업 기상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최근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현장인입니다. 평일 밤 홍대 거리 모습을 시작으로 주취자들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황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술에 취한 사람들을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취재 당일에만 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주취자와 연관된 사건이 70%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자 비율이 70%를 넘어섰으며 지역 경찰의 피습 원인 중 80%가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해 주취 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과 응급실의 의료진 등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취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경찰과 자치단체, 의료기관의 협력 치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의료기관의 협력 치안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음이 문화가 된 우리나라에서 주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회적 잣대를 촉구하는 황정현 기자의 말을 끝으로 현장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명품 리포트 맥의 코너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정치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경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해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협치를 해 좋은 방안을 내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의 홍지선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재인 정부가 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또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은산분리란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그 준말로서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이른바 4% 룰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는데 이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꽉 막힌 은산분리 규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선 것인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은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반면에 정의당 등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뒤집고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의 시각도 많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언론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더 많은 규제 개혁을 요구한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주요 경제지에서는 재계와 금융권의 시각에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앞장선 규제 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노동 반기업 국정 기조를 친기업 규제 개혁 쪽으로 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규제 혁신 속도내는 문 대통령, 지지 세력 반발 극복이 관건이라면서 규제 혁신의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의 어떤 반대 목소리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을 차단하고 혁신이 될지 지켜보겠다라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했을 때 이 초래할 위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은산 분리에 대한 찬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 각각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IT 산업 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이제 34%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를 놓고도 이제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은행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이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인터넷 은행만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이제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 은행의 자본 확충이 쉬워져서 중금리 대출이나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핀테크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추가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3의 인터넷 은행도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처음에는 인터넷 은행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일반 은행으로 이어지고 재벌 참여의 길까지 터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이제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재벌의 사금고로 은행이 이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서민들이 이제 큰 피해를 봤었던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 사태가 그 예로 주로 이제 거론이 되곤 합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놓고서 이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는 현 정권이 성공하려면 과거 정권의 규제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규제 개혁의 정당성만 구호처럼 외치고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 한겨레 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확실한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찬반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이제 추진하기로 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모바일 뱅킹 같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서비스 산업, 이른바 핀테크 업계가 기업들의 어떤 증자를 통해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미래를 이제 개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때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또 일본, 중국에서는 혁신 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주도하면서 핀테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ICT 기업의 증자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터넷 은행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고용 창출 등의 경제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 인터넷 은행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독재 체제인 중국의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 즉 디테일을 놓고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찬반 주장에 따라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또 양측의 기회 비용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좀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쟁점이 많은 어떤 정책을 다룰 때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 보도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각종 규제 완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할 텐데요. 양측의 의견만 전하는 데 이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언론이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규제 가운데 어떤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 개혁해야 할 규제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어떤 반발이나 또 국회의 눈치 보기 등 규제 개혁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이제 언론이 좀 열어줘야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과 또 중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